18분.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 이 진도가 늦어지면 어때나,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저도 집중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부터 갑니다. 다음 자료는 폐쇄 경제의 GDP 구성을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근데 지금 GDP 구성이 왼쪽은 지출 측면 가지고 GDP를 구성했고요. 오른쪽은 이건 분배 측면이죠. 분배 측면. 그러니까 왼쪽은 지출 국민소득 측면에서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은 분배 국민소득 측면에서 표시한 겁니다. 뭐 그 규모는 다 똑같이 일치하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갈게요. 두 그림은 국민소득을 지출과 분배 측면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금방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왔네요. 1번 받고 2번 A, 즉 민간 소비 지출입니다. 기역에서 리을, 임금부터 지대까지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하죠.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지출하는 거니까요. 2번도 맞아요. 3번 B는 정부 지출의 사회개발비에는 복지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맞죠? 우리나라 세출 구조의 변화 중에 하나가 경제개발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사회개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경제개발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도로, 철도, 통신시설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개발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개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복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3번도 맞고,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 C가 뭐예요? 투자. 투자의 주체는 누구죠? 기업.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이윤. 그래서 C에 대한 보상은 디귿, 이자가 아니라 이윤입니다.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죠. 보상. 자본에 대한 보상이 이자고, 경영, 즉 기업의 투자 지출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각국의 GDP와 GNP를 표시한 건데, GDP는 지출 국민소득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 같죠? GNP는 분배 국민소득 측면에서 계산한 것 같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놨네. 자, 그럼 니은번에 들어갈 게 뭐예요? 기업의 투자 지출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들어갈 건 임금이겠죠. 임금. 그러면 1번.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기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역이 뭐죠? 소비. 맞나요?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제가 아까 목 아프게 떠들었던 얘기, 요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수입은 GDP에 포함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수입품이 가계에서 소비로 사용되거나 기업에서 투자로 사용되거나 정부에서 재정 지출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GDP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올까요?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이 말이에요.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GNP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니까. 그럼 말을 바꿀게요. 수입 재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GDP에 포함돼요. 수입 재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GDP에 포함돼요. 그러나 수입 자체는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사용될 때 요 사용된 내용들이 GDP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능 기출 문제인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남들 헤맬 때 여러분은 맞아야 됩니다. 자, 다시 19번에 1번으로 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GDP에 포함됩니다. GDP 소비에 포함된다. 이 말 맞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볼게요. 가계가 금을 구입하는 행위는 니은. 투자, 아니죠. 가계는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금을 구입한 것을 소비 지출로 보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외에서 일하는 각국 국민에게 지급된 임금. 해외 수치소득이죠. 해외에서 일하는 각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수치소득이란 말이에요. 디귿에 포함이 된다. 임금에 포함이 된다. 맞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GDP 합과 GNP 합은 당연히 같겠죠.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이게 GDP하고 세계 인구, 세계 국민이 만든 것이 GNP니까. 그래서 틀린 것 고르라고 했어요. 1번만 틀렸습니다. 19번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총수요와 총공급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가, 나에 해당하는 것. 자, 가가 뭐죠? 총수요가 많으니까 경기 과열로 봐야 되죠. 물가 상승.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이고요. 나번은 총공급이 많고 총수요가 적으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이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균형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가나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럼 가가 뭐예요? 가는 경기 과열이니까 긴축이겠죠. 긴축 정책이고, 나는 이제 확장 정책이 되겠죠. 그럼 가의 긴축이니까 세율 인상 맞네. 통화량 감소 맞고, 국공채 매각도 맞아요. 정부 지출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고 해야 되죠. 지금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확장 정책이니까 정부 지출 축소가 아니라 확대. 국공채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라고 해야 되죠. 세율 인하 긴축. 정답 3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국공채 매각은 정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대. 맞죠? 공부를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중앙은행하고 정부하고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긴축이냐 확장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가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1번의 가번을 금리 가만있어 봐. 지금 가가 긴축 정책이죠. 긴축 정책이니까 금리 인상 이렇게 쓰고요. 아니다. 잠깐만요. 금리 인상을 할게요. 세율 인상 그대로 놓고, 나번을, 1번의 나번을 정부 지출 확대로 고쳐보세요. 자, 그러면 1번은 세율 인상, 2번은 정부 지출 축소. 이걸 정부 지출 축소를 확대로 바꾸고요. 확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번이 국공채 매각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여기가 나. 그 3번이 세율 인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중앙은행으로 나왔어요? 정부로 나왔어요? 정부로 나왔다고. 정부로 나왔으니까 1번을 골라야 돼요? 3번을 골라야 돼요? 이때는 1번을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 예전에 한번.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왜? 떨어지라고. 못 맞추라고.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담당하는 금융정책하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공무원 문제가 아니고 수능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중앙은행, 뭐 정부 이거 굳이 따져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이렇게 됐네요. 이미 아시다시피 경기 변동은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총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거죠. 이걸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변동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호경기일 때 하고 불경기일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호경기의 정점하고 불경기의 저점을 경기 진폭이라고 하죠. 이 진폭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한 사이클, 이걸 우리는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하죠. 이 경기 순환 주기도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만 교과서에서는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해 보세요. 콘드라티에프 파동 60년 주기, 전쟁이나 혁명 때문에.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20년 주기,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약 10년 주기, 시설 투자, 변동. 단기 파동, 키친 파동 3, 4년 주기,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 때문이다. 아직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호경기 특징, 불경기 특징 아시죠? 호경기 때는 실업률과 재고율이 최고입니다. 불경기 때는 실업률과 재고율이 최저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 최고가 될 것이고 여기는 최저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가는 요 구간을 우리는 수축기라고 해요. 수축기.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걸 확장기라고 해요. 확장기. 그래서 수축기 때하고 확장기 때하고 경제 정책이 달라져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경기에서 이렇게 수축이 될 때는 불경기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긴축을 해야겠죠.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별로 시험 문제감이 없어요. 이거 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면서 경기가 과열이 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잖아요.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긴축 정책을 펴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확장 정책을 펴야 되죠. 근데 둘 다 재정 정책이 있고 금융 정책이 있어요. 여기도 재정 정책이 있고 금융 정책이 있어요. 근데 재정 정책은 별로 시험 문제감이 없어요. 긴축 재정은 뭐예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거죠. 확장은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거죠. 별로 시험 문제감이 안 된다고. 시험 문제감은 요거라고. 금융 긴축, 확장 금융 정책과 긴축 금융 정책. 그래서 이 금융 정책만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볼게요. 금융 정책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양과 질로 나눠지죠. 양적 금융 정책하고 질적 금융 정책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걸 일반적 금융 정책이라고 하고 이걸 선별적 금융 정책이라고 하고 이걸 간접 규제라고 하고 이걸 직접 규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공부한 대로 복습해 봐요.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지급 준비율 정책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할인율은 다른 말로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은? 통화량 감소한단 말이에요. 인하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공개시장, 이게 바로 증권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매각할 때 하고 매입할 때 뭘?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 감소, 매입하면 통화량 증가.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이 지급준비율의 반대 개념이 뭐였죠? 대출률.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대출률이 줄어드니까.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률이 인상되니까 통화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출제하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 경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긴축이라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 세 가지 경우는 이게 확장정책이란 말이에요. 확장. 그죠?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질적인 경우, 오늘날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공부했죠. 효과가 양적 조절보다 질적 조절의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성 가지고 따지죠. 생산성이 높으냐, 생산성이 낮냐, 이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생산성이 높으면 우대를 해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금융 우대잖아요. 수출금융 우대.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 신용이나 부동산 신용 규제하고 있죠. 부동산 신용 규제. 이 부동산 신용 규제 정책으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LTV, DTI.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요즘에 등장한 게 DSR.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규제다, 간접 규제다? 이 직접 규제란 말이에요. 직접 규제. 이 금융위에서 누가 담당한다? 중앙은행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임용시험에서는요, 엉뚱한 문제 가끔 하나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그거 하나 맞고 틀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에서 출제됐던 그 뒤통수 맞는 문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를테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요. 국공채는 정부는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매각하는 기관이에요. 발행하는 기관이라고. 근데 매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매각은 정부를 대신해서 매각해 준다고. 누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런 문장이 주어졌고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 잘못된 걸 고려했는데 이게 정답이었다니까요. 여기다 맞추면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 정부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되죠? 중앙은행을 고쳐야 된다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당황해요. 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 매각하고 통화량 감소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 맞잖아 하고 이건 보질 않는다고. 이게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대비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헌법 공부할 때 보면 더 장난 많이 쳐요.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답을 헌법 문제 풀 때 제가 조심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쉬운 문제 내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엉뚱한 문제 하나씩 툭툭 불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잡아내야 돼요. 남들 틀릴 때 우리가 맞아야 되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금융정책이 있다. 이게 바로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나 정책에 나타난 정부의 경제적 목표는 정부는 과세 기준 1억 원 이하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 낮추고 종합소득세율도 인하해. 세금 조금만 걷겠다는 거네요. 세금 조금만 걷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많이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내년에 예산안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세입은 줄이는데 이제 세출을 늘리고 있죠. 이거 적극 재정이죠. 확장 재정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죠. 1번, 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당연한 얘기죠. 1번 정답이고요. 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세입을 줄이는 정책이죠. 세율을 낮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입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계층 간의 격차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겠죠. 1번밖에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2번. 밑줄진 정책에 대해 정책으로 적절한 것.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놓았다.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유동성 이퀄 현금 이렇게 이해하세요. 경제 용어인데 유동성이란 말은 좀 낯설 거예요. 경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유동성 이퀄 현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현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다는 얘기니까 긴축 정책이겠네요. 자, 그럼 긴축 정책을 다 찾아봐야겠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긴축입니까? 국공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시중으로 현금이 흘러나가잖아요. 이거 확장금융입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세금을 조금만 걷겠다는 거죠. 이거 돈 풀리는 겁니다. 확장재정이고요.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금리를 인상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긴축되죠? 긴축. 통화량 줄어듭니다. 정답이네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중앙은행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이퀄 대출률 인상. 대출률을 높였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죠. 통화량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4번만 긴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확장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가는 경제 목표. 그 경제 목표가 5개로 소개해놨네요. 경제 성장부터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여러분 경제 성장이나 완전 고용이나 같은 말입니다. 경제가 성장했다.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 되겠죠. 완전 고용이 달성됐다. 그럼 경제가 성장하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 있는데 이 경제 성장하고 물가 안정은 항상 상충관계죠.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요. 그 다음에 형평성과 효율성은 생산면에서는 효율성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서는 효율성이 강조되고 소득 분배에서는 형평성이 강조되는데 여기 지금 분배 형평성 소득 분배라는 목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형평성 이거 하나만 나와 있네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필립스 곡선인데 지금 이게 오지선다형에서는 5번이 있어야 되는데 5번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5번이 나와 연결되니까 사실 이 23번 문제는 나번은 필요 없습니다. 나번은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냥 공부거리를 제가 넣어놨어요. 자, 나번부터 공부해보고 갈까요? B점은 성장을 목표로 해요? 안정을 목표로 해요? 네,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A점은 안정을 목표로 하죠. 그러면 안정을 목표로 하는 무기는 뭐예요? 긴축. B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무기는 확장.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문제 풀립니다. 자, 지금 23번은 나와는 직접 관계없는 문제고요.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는, 즉 경제 목표는 계획경제체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목표이다. 땡. 모든 경제체제에서 다 나타납니다. 계획경제체제는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인 남한에서도 나타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필립스 곡선이죠. 나에서는 니은과 미음, 니은이 물가 안정, 미음이 완전 고용,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 상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맞나요? 맞잖아. 그래서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필립스 곡선이 나타내는데 2번이 맞는 것이니까 정답이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업,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는
적자 예산을 집행해야죠.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적자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 개별 국가의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디귿을 할 수 있다. 디귿이 바로 효율성인데 땡. 그래서 우리 효율성과 형평성 이것도 비교 형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요.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또 짜증내지 마시고 차분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성장과 분배는 항상 서로 부딪히잖아요. 앞에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뜻이고 분배는 소득 분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고 소득 분배에서는 형평성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효율성, 경제 성장에서의 효율성을 뭘로 측정하죠? 요걸 측정하는 게 양으로 측정하는 1인당 GDP가 있죠. 속도로 측정하는 건 뭐였죠? 예, 경제 성장률이죠. 이 경제 성장률은 말을 바꾸면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 증가율. 이게 변화율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GDP 규모가 커진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GDP 규모가 작아진 거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은 뭘로 측정하죠? 이걸 측정하는, 제일 먼저 이거 측정을 제시한 사람이 노렌츠가 얘기한 10분위 분배율이에요. 근데 이 노렌츠는 10분위 분배율을 설명할 때 노렌츠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측정할 때는 이 노렌츠 곡선을 활용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노렌츠 곡선을 활용해 가지고 10분위 분배율하고 지니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위 분배율을 가지고 노렌츠가 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측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10분위 분배율이 상위 20% 소득하고 하위 40% 소득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20%하고 하위 4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니 계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지니 계수는 이 노렌츠 곡선에서 자세히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소득의 누적이고 여기가 인구의 누적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인구를 차곡차곡 쌓여가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소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선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완전 평등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원 벌어가지고 120원 나눠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분배선, 현실의 분배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노렌츠 곡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면적, 이 노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불평등 면적을 알파라고 하고 불평등 면적 밑에를 베타라고 했을 때 지니 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이 삼각형 면적을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 이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그 값이 얼마로 나오죠? 0에서 2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걸 계산해 보면 0에서 1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뭐 이거 다 설명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10분위 분배율에서는 2일 때 완전 평등한 거죠? 이게 완전 평등이고, 이건 완전 불평등이겠죠? 그 다음에 진위계수에서는 0일 때 완전 평등이라고 공부했죠? 그럼 진위계수는 1일 때 완전 불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좋은 거야.
2로 갈수록 좋은 거고, 클수록 공평한 거예요. 클수록 공평 분배고, 진액의 수는 0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공평한 거예요. 작을수록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렌츠 곡선의 특징은요, 이 노렌츠 곡선은 항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렌츠 곡선은 수평이라든가 마이너스 기울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항상 기울기는 플러스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노렌츠 곡선입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아까 23번에 4번 개별 국가의 10분위 분배를 통해서 디귿, 효율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24번으로 옵니다. 24번. 나는 각국의 조세 수입 비중 변화와 소득 분배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그러래요. 가번을 보니까 연도가 2001년에서 2007년으로 갈 때 간접세 비중이 커지고 직접세 비중이 작아졌죠. 그럼 여러분 공부하신 바와 같이 간접세는 역진과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부자가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이 불리하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하죠. 그럼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지고 진위계수는 커지겠죠. 그게 나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네요. 10분위 분배율 작아지고 있죠. 진위계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잘못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간접세 비중이 커지고 직접세 비중, 즉 누진세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2001년보다 2007년에 완화된 게 아니고 간접세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더 커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도 커졌을 것이고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졌을 것이고 진위계수는 커졌겠죠. 자, 1번 땡. 2번. 소득 불평등 상태는 2001년에 비해 2007년에 완화된 게 아니고 심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2007년에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40% 계층 소득의 2배래요. 2007년에 10분위 분배율이 0.5죠? 그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게 0.5래요. 이게 0.5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하위가 100원 벌 때 상위는 200원 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위,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40% 계층의 2배가 되지. 얘들보다 2배 많이 받아. 2배.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3번이 맞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나의 변화가 가의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 땡. 거꾸로 돼 있죠? 가가 원인이고 나가 결과입니다. 간접세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졌고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지고 진위계수는 커진 거니까 가가 원인이고 나가 결과예요. 25번으로 가볼까요? 각국 정부는 그림 가나와 같이 정책을 A에서 A-로 세율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비례세율에서 누진세율로 바뀐 거네. 그러면 빈부격차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액도 더 늘렸네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사회보장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가정책이나 나정책이나 모두 빈부격차가 줄어들겠네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2번밖에 정답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26번 노렌츠 곡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가, 나, 다, 라 중에 가는 완전 평등한 거죠. 라는 완전 불평등이죠. 다는 불평등한 사회죠.
다는 존재할 수 없는 로렌츠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서 틀린 거 찾아야 돼요. 1번에 가의 로렌츠 곡선을 가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다른 두 나라가 통합된다면 당연히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나의 형태 맞네? 1번 맞고요. 2번 가와 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가번밖에 없습니다. 완전 평등. 라번은 완전 불평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갖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완전 불평등한 사회가 라번이니까 2번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에 다는 로렌츠 곡선으로 성립될 수 없다. 이유는? 그렇죠. 인구는 증가했는데 소득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소득도 증가해야 되니까. 로렌츠 곡선은 항상 기울기가 플러스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3번도 맞고 4번 10분위 분배율은 라는 10분위 분배율이 0이죠. 그 다음에 나는 0과 2 사이 것이고 그 다음 라보다 나가 높고 10분위 분배 여기까지 맞네요. 진위계수는 나보다 라가 높다. 이것도 맞네. 4번도 맞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 2번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면 27번. 밑줄 친 설명 적절한 거 찾으래요. 밑줄 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로 인해 물가 안정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A국은 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 향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번 기역은 총 공급의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의미한다. 기역이 필립스 곡선의 상충 관계죠. 근데 이게 총 공급의 변동이라고 했네요. 좀 어렵네요. 우리 수준에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나온 건데 알면 쉬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응용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 실업률이고 이런 모습이 필립스 곡선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A 목표, B 목표에서 A 목표가 뭐였죠? 성장이라는 토끼 잡기 한 거. B는 안정이라는 토끼 잡기 한 거. 그러면 성장이라는 토끼 잡으려면 확장, 안정이라는 토끼 잡으려면 긴축, 오라. 그러면 이건 돈을 푸는 거죠. 이건 돈줄을 조이는 거죠. 이거 모두 총수에 영향 줘요? 총공급에 영향 줘요? 총수요잖아. 돈이 많아졌어. 그럼 여러분 그걸로 뭐 할래요? 시장에서 물건 사잖아. 총수요죠. 그러니까 이거 모두 총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총수요의 변화. 그러면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기역은 즉 필립스 곡선에서의 물가 상승이나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는 총 공급의 변동에 따른 상충 관계가 아니라 총 수요에 따른 상충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니은이 뭐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실업률은 낮아지고 아니죠.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물가 상승률은 실업률 낮아지고 물가 아니죠.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 침체니까 물가는 하락해야겠죠. 그러니까 니은 거꾸로 돼 있고요. 틀렸고 3번 디귿이 뭐냐면 다양한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가 확산되니까 다양한 정책인데 이 다양한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장 정책이겠죠. 디귿의 하나로 확장 정책의 하나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총 수요가 늘어나 GDP가 증가한다. 맞잖아 이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리을, 더 큰 대가. 그러니까 이 정책, 확장 정책을 펴다 보면 더 큰 대가는 인플레이션이겠죠. 디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자, 28번. 간단하면서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국민경제의 균형점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러니까 균형점 이동이니까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죠. 방향만 나와 있죠. 여기가 물가고 여기가 GDP입니다. 국민소득.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퀄점에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요 점이 이리 가느냐? 이거 어디 있어? 이게 이쪽으로 가면 A네. 이쪽으로 하니까 A고, 이쪽으로 하니까 B고, 이쪽으로 하니까 C고, 이쪽으로 하니까 B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A점으로 가려면 총수요가 증가해야겠죠. 근데 막대기 올라오지 버렸네. 네? 자, E점에서 A점으로 가려면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죠. 그죠? E점에서 D점으로 가려면 총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면 되겠죠. 그죠? E점에서 C점으로 가려면 총 수요가 감소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B점으로 가려면 총 공급이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번부터 확인합니다. E점에서 D점으로 이동할 경우 실업률이 감소한다. E점에서 D점으로 간대요. 이렇게 하니까 실업률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겠죠. GDP가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데 D점으로 가면 물가가 오르면서 GDP 줄어든단 말이에요. GDP 줄어드니까 실업이 늘어나죠. 실업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침체된 경우 실업률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순수출이 감소하면 그냥 숫자 빼고 수출이 감소하면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순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감소하면 수출이 감소하면 순수출은 총 수요의 영향줘요, 총 공급의 영향줘요. 수출은 요거잖아요. C, I, G, X잖아요. 수출. 근데 순수출이 감소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C로 가네. C로 가면 D로 이동한다. 이거 틀렸잖아. D가 아니라 C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E에서 C로 이동한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E에서 C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에 빠지네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맞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 확인해 볼까요?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B로 이동한대.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이렇게 가죠. 그럼 B로 가겠네. 맞나요? 예, B로 이동한다. 맞네. 그러니까 곡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균형점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좀 머리 좀 써야 되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네. 차분히 하자고요.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자고요.